안녕하세요. 텍스랩의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텍스랩에서 선정한 주제는 회계의 기초입니다. 기존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격리 실무자분들 그리고 대표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회계가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PPT를 잘 따라오셔서 회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회계를 알아야 하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는 곧 돈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정보는 회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회계를 통해 생성된 정보는 의사결정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회계로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는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회계로 이루어진 재무제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매출과 비용을 인식하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회계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을 이익잉여금을 통해 분배하여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회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분계입니다. 분계는 회계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의 계속적인 거래를 회계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계상 분계는 복식부기를 기초로 하는데요. 복식부기란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기업의 자산이나 자본 등의 변화를 기록해서 회계만의 언어를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대차평균의 원리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로 봤을 때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는데 현금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금 20억은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있고 대출 타인 자본의 10억은 부채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의미인데요. 출자 자기자본은 자본금 10억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변 20억, 대변 20억의 대차평균이 항상 맞는다는 것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처음 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기준 결산까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관련 법인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 19년 1월 1일 박지성은 축구용품을 납품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명의 차입금을 5억을 대출받았으며 개인으로 15억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차입금 대출에 관한 연이자율은 1%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먼저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라든지 돈이 있어야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자기 돈 15억 그리고 대출금 5억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금 20억, 대변에는 자본금과 장기차입금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됩니다. 왼쪽의 분계가 재무상태표 상의 결과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자산 쪽에 현금이 들어가고 부채 쪽에는 장기차입금, 그리고 자본 쪽에는 자본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를 월 1,0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건 이제 월말마다 분계가 들어가겠죠. 월말에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면 급여 1,000만 원이고 현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현금 1,0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거예요. 급여 1,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은 왜 재무상태표상에 기록이 안 되느냐? 사실 기록되는 부분도 있고 기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금 1,000만 원은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들 거고요. 급여 1,000만 원은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거는 기말 손익계산서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준거래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올 건데요. 먼저 19년 1월 1일 박지성은 법인을 설립 후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10억에 구입하였고
축구용품을 납품하는 트럭을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뒤에 나오는 감가상각 내용은 일단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먼저 건물을 샀으니까 건물은 자산이죠.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차변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건물 10억이고요. 대변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 봐서 현금 10억이 대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늘었고 현금은 5천만 원 대변에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준 거래를 재무상태표상에 반영을 하게 되면 처음 현금 20억에서 지금 쓴 돈이 10억 5천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9억 5천으로 줄어들고 현금 대신에 건물과 차량 운반구가 자산에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부채와 자본은 변동이 없고요. 자, 다음 거래입니다. 19년 1월 25일 박지성은 축구공을 납품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축구공을 개당 4,000원에 만개 매입을 주문하였고 거래는 외상으로 주문하였다. 외상 거래는 연말에 정산하기로 하였음. 먼저 일단 상품을 구입을 했으면 상품은 우리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4천만 원이 기록이 되고요. 원래 돈을 바로 주고 샀으면 대변에 현금이 나오겠지만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써서 4천만 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조금 달리 했고요. 재고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 항목에 재고자산 4천만 원이 재무상태표상에 기록이 되었고 부채가 늘어났죠. 외상매입금이 4천만 원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래로 갈게요. 19년 3월 2일 박지성의 절친 에브라는 법인의 출자를 결심하고 10억을 출자하였다. 주당 액면가는 5천원이며 발행가액은 만원이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주주가 이 법인에 출자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박지성이 출자를 했을 때는 액면가 5천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 만든 주식은 발행가액을 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주식 5천원짜리가 만원이 된 이유는 장사가 잘 돼서겠죠. 그래서 에브라 너는 10억을 출자하게끔 도와줄게. 대신 너는 5천원에 못 들어오고 만원에 들어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행가액 만원에 10억을 출자하였다는 것은 발행 주식 수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10억 나누기 만원 해서 10만 주를 발행을 했다는 의미고요. 거기서 자본금은 10만 주 곱하기 만원이 아니라 액면가 5천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은 5억이 늘어난 거고요. 5억을 상회하는 금액, 5천원을 더 받았죠. 10만 주에 5천원을 더 받은 5억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계정을 써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현금 10억이 법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로 봐서 차변에 올라가게 되고요.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래입니다. 19년 7월 3일 처음 매출이 일어나는데요. 박지성은 나이키의 축구공을 개당 5만 원의 가격에 5,000개를 납품하였다. 이것 또한 거래는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 아까 개당 4,000원에 사왔죠. 근데 지금 개당 5만 원에 팝니다.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인데요. 4,000원짜리 재고자산을 5만 원에 파는 분계에 대해서 아래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 2.5억 원. 이건 이제 원래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외상 거래를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기록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처음으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은 자산 부채 자본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추후에 반영이 될 거고요. 매출 2.5억 원. 그래서 매출 채권 2.5억 원과 매출 2.5억 원은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고요. 매출이 일어나면서 재고자산이 팔렸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원래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 계정이 있어요. 그거는 매출 원가인데요. 이 매출 원가는 매출 대비 우리 원가가 얼마임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아까 4,000원 곱하기 5,000개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으로는 일단은 재고자산이 2천만 원 준 거를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 2.5억 원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 PPT를 보시다 보면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자산, 부채, 자본이 항상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산과 부채, 자본의 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비용, 기록 항목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이따가 뒤에서 손익계산서를 기말에 작성을 하면서 그것이 재무상태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중에 이제 나이키의 매출을 처음 일으키고 9월 3일에 나이키 본사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연 500만 원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출장 기간 동안에 교통비 300만 원과 광고 비용 500만 원, 숙박비 200만 원을 지출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 항목들은 다 비용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 항목에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들어가는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광고 비용에는 500만 원이 들어가서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 봐서 대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의 변동은 현금이 나왔기 때문에 현금이 줄어들겠죠. 비용 항목은 재무상태표상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뒤에 손익계산서상에 반영이 될 거고요. 기준거래는 끝이 났고요.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결산거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명확히 되실 것입니다. 먼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중에 유형자산을 산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건물과 차량 운반구입니다. 이 건물과 차량 운반구는 자산인데 자산을 비용화시키는 부분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건물을 여기 내용연수 20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20년 동안 쓸 거다라고 가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10억 주고 산 건물이 20년 동안 비용화가 되려면 연 5천만 원이 비용으로 기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한 번에 비용으로 넣기보다는 자산이 이제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안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하자라는 게 감가상각이고요. 그래서 건물은 5천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고 차량도 5년으로 잡았습니다. 5천만 원에 5분의 1 해서 1,000만 원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액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외상거래에 대한 정산입니다. 저희가 기중에 외상 매입도 있었고 외상 매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 거래는 거래처한테 4천만 원 주고 산 공에 대해서 현금을 지출하는 분계고요. 차변에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4천만 원이 들어가고 대변에 자산이 나갔기 때문에 현금 4천만 원이 기록이 됩니다. 외상 매출 거래는 현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자산이 나가면서 현금이 들어온 거여서 차변에 2.5억 원이 기록이 됩니다. 거래 세 번째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지출입니다. 저희가 아까 장기 차입금 5억 원이 있었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그 이자율은 연 1%로 가정을 했습니다. 5억에 대한 연 이자율 1%는 500만 원이 되고요. 차변에 비용 인식을 합니다. 이자 비용 500만 원. 500만 원만큼 현금이 나갔겠죠. 대변에 현금 500만 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거래는 이렇게 거래 세 가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과 비용은 재무상태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손익계산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출이 일어났었던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자면 7월 3일에 나이키의 매출을 일으켰죠. 5천 개에 5만 원짜리. 그래서 2.5억 원인데 매출액은 2억 5천 원으로 손익계산서 맨 위에 매출로 기록이 됩니다. 그에 따른 재고자산 매출 원가를 인식해야 되는데요. 재고자산 매입 단가는 개당 4천 원이었고 똑같이 5천 개를 팔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매출 원가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2억 5천에서 2천을 뺀 2억 3천이 되고요. 매출 총이익이나 뒤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에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지금은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추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 기중에 판매 매출을 일으키는 데 발생하는 제반 비용들이 있겠죠. 그 판매관리비에 대해서 인식을 하자면 먼저 급여, 아까 대표자인 박지성은 월 급여 1,000만 원을 가져간다고 했었는데요. 월 1,00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면 1.2억이 되고 그것이 급여라는 비용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장비 500만 원과 광고 선전비 500만 원도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차량 운반구와 건물의 감가상각비 6천만 원도 비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총 1억 9천이 되고요. 매출 총이익 2억 3천에서 1억 9천을 뺀 4천만 원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 결산분계 중에 하나인 이자비용 인식은 영업 외적인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인의 1년간 당기순이익은 3,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손익계산서상의 결과치가 재무상태표상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까 당기순이익 3,500만 원은 사실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1년간 우리가 이만큼 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표시된 자본상에 이익잉여금 3,500만 원으로 기말에 결산분계가 들어갑니다. 분계의 뭐 구체적인 사항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해서 그냥 이익잉여금은 3,5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원래 19.4억이 있었는데 외상매출금 2억 5천이 들어오고 물건값 4천만 원을 줬고 그리고 인건비 1억 2천이 나갔고 이자비용 5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이것을 덧셈 뺄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20억 2,500만 원이 현금 기말 시제액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쪽에 20.25억 원이 기록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구체적인 자산 밑에 자산 차감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10억짜리 건물이 5천만 원 비용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9억 5천짜리 건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기록이 됐던 걸 아까 보셨을 텐데 그게 차변의 건물의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기중에 분계된 거래들과 재무상태표상의 결과치를 보시면 결국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처평균의 원리를 지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차변과 대변의 합이 30.35억 원으로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상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항목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대표자 박지성은 급여로 1억 2천이나 가져가는데 두 번째 주주였던 에브라는 10억을 출자하고 나서도 돈을 가져간 내역이 없습니다. 사실 주주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임직원이 돼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주주로 참여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에브라가 배당을 받아서 소득을 가져가는 것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마지막에 보냐면 배당은 보통 3월 달에 법인 관련 재무제표가 완성이 된 후에 배당을 결의하고 확정해서 지급하는 게 기업의 순서이기 때문에 배당을 제일 뒤로 넣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아까 봤듯이 1년 동안에 이 법인은 3,500만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익잉여금으로 나왔고 이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 주주한테 배당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해서 20년 3월에 주당 50원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주는 거겠죠.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총 자본금은 20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지성이 15억 원을 넣고 에브라가 5억 원을 넣었죠. 그래서 20억 원에 대한 주식 수는 40만 주가 되고요. 한 주당 50원 배당을 했기 때문에 40만 주 곱하기 50원을 하면 2천만 원의 배당금이 생기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사용해서 2천만 원을 배당을 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가서
차감이 되고 현금이 나가겠죠. 배당이 나가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대변으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 2천만 원은 모두 박지성한테 가는 건 아니고 1,500만 원은 박지성한테 가고 500만 원은 에브라한테 갔겠죠. 여기까지 결산 배당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1년 기준 거래들은 이렇게 이루어져서 연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기타 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 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